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빠른 사회 변화가 특징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 페이스를 말씀드렸고 덜 강조되는 페이스 위주로 그리고 덜 강조되는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렸다 보니까 메시지가 조금 잘못 전달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디지털 격차에 1, 2, 3단계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1, 2, 3단계가 모두 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교육이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1, 2, 3단계의 격차가 모두 동시에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2단계 그리고 2단계를 넘어가고 3단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일상이 연동됨에 따라서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상화라는 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 집단이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이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넓은 범위에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는 정말 기초교육이 필요한데 누군가에는 생각보다 엄청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떤 방식의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통 사회 통념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어떤 교육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시니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은 너무너무 기초적인 수준, 컴퓨터를 킨다, 한글 파일을 연다, 한글에 타자를 쳐본다, 표를 만들어 본다, 이런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이 비중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업적 훈련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본 이제 여러 지역 단위에서 이미 배치된 기초 수준의 교육은 수요를 거의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충분한 상황으로 그거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해서 기초교육을 없애라, 기초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기초교육을 없애라라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이제 접근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추가적으로 기초교육을 더 열어주세요 하는 요청은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로 무엇을 듣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말고 저는 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어르신 만났을 때 본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엔장러입니다. 엔장러를 나하고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소개를 처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엔장러가 가능하게 하는 게 디지털 역량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프로페셔널한 엔장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업생활을 진짜 할 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은 기초 수준의 디지털 역량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엔장러로서 프로페셔널 해주고 싶은 니즈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현장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서비스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직접 이제 시니어분들이 하고 계신 상황이라 제가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니즈가 충족된 영역보다는 충족되지 않고 있는 영역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희주 교수님이나 아니면 박동현 교수님께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 수성공인연합회 부회장 맡고 있는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아까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전문직 퇴직 시니어들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많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어떤 툴이나 교육과정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업, 창직 또는 좀 제한되긴 했지만 1인 크리에이터 저는 이 정도 단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와 사례를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급 인력 또는 저기 광역
은퇴자들에 대한 직업과 관련해서 연구된 것이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 사례가 있고요. 사실은 서울시 의회에서도 서울시를 집행부로 하거든요.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또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직 고학력자들에 대한 일자리와 관련돼서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직종을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요즘에 동물이라고 하나요? 뭐라 하죠? 반려동물 관리사랄지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 직종. 그 다음에 그 등하교를 지원하는 등하교 지도사. 그 당시에는 지도사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은 채택이 됐어요. 지난번에 막 그 질의를 하면서 그 고학력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등하교 지도사라고 하는 부분이 채택이 돼가지고 명칭이 학교 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직종으로 사실은 그게 부각이 됐거든요. 경찰, 군인, 또 교장선생님 출신들 막 해서 한 번씩 모이려고 또 모집을 하면 80대 1, 100대 1, 200대 1 막 넘어가고 또 급여도 괜찮아요. 급여도 280, 250 좀 넘는 급여에다가 하루에 7시간에 8시간 정도 근무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그 직종이 창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좀 일일이 나이는 하지 못하지만 거기 서울시복지재단의 고학력자들의 직업 창출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창출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하정아 교수님이나 임희석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그 질문을 교수님 순서대로 하시는지 모르고 임혜석 교수님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듀테크 관련해서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흥미롭게 들었고 저는 그 멘토리라는 조직에서 지역에서 초기 창업가, 예비 창업가를 엑셀레이팅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해주셨던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지역 접점 센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건 이제 경희대에서인데 경희대는 연구와 교육이나 산학협력에 대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관점이나 또는 영역들을 지역사회와 같이 협업하는 형태의 아웃컴과 아웃풋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거점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그 지역 거점의 센터에다 무엇을 인풋해 준다라는 개념보다 사실 지역의 상황마다 필요로 하는 니즈와 서비스와 어떤 노인의 욕구도 등을 저희가 분석해드리고 거기에 맞춤형 정책을 제안을 해드리고 또는 거기에 맞는 헬스케어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등을 포함한 넓은 영역에서 여러 가지 모델, 지역 맞춤형 모델을 저희가 수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교육의 인풋이라기보다 이게 상호 협력과 다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웃풋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에 대한 데이터를 또 확보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좀 새로운 모델로 지역 거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매년 한 10개 이상씩 지역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복지관이나 보건소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또는 교육기관들도 있고 뭐 연합회나 협회 등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가감 없이 학교는 비영리 기관이니까요. 그 부분에 좋은 모델을 만든다는 입장으로 저희가 그 활동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시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SG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 고령자의 기후변화 적응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보건의료랑 복지가 통합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기후변화 적응도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랑 잘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기후변화 적응 쪽에도 통합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움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희 실습한 친구가 그 서민종합복지관이랑 관악구에 있거든요. 관악구가 그 반지하가 많고 그래서 기후위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에어컨이나 이런 거 설치되지 않은 집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걸 이제 복지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지역사회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계속 거기 계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접근이 있고 그 개개인의 주거 환경을 좀 더 개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외국에서는 사실 이주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차가지고 어느 높이까지는 못 살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이주해서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그 어려움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아마 복지관에 연락하시면 좀 더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내용을 첨언해드리면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응급위기 대응을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컨택 포인트를 잘 갖고 있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고 그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폭염, 폭우 이런 기후 환경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고령화율에 따라서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서 노인이 거주하는 환경에서의 SOS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펀딩을 받아서 나온 리포트 중에 이마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들을 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면서 에이징에 도움이 되는 식품 리스트를 한 50가지를 뽑아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환경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연구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폭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순서 상관없이 교수님께 네,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대일 강사인데요. 지역 돌봄이 요새 이제 점점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고독사가 늘어날 거예요. 또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도 집에서 죽을 수 있게 돌봄이 연계될 수 있을까 한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 돌봄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생애 말기 돌봄은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요. 현재까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오진 못해왔습니다. 아마도 유일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가장 이제 그래도 서비스를 잘 제공한 게 있다면 이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 호스피스가 아마 인종과 관련된 가장 그 좋은 서비스였다고 보이는데요. 그 가정 호스피스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병원에서는 지역별로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 병원에서는 이제 그
병원에서 몇 명을 보는 게 훨씬 더 사실 이해타산이 잘 맞고 그러니까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의사분들 중에서도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일본과 같이 왕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찾아가서 돌보는 그런 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제가 아는 분도 아마 중앙대랑 같이 시범사업할 때 하신 것 같은데요.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방문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 이제 의사가 가서 이제 의료적인 그런 필요한 서비스들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진단이나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관리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의료적 처치라든지 아니면 사회 관계 면에서 여러 사회 심리적인 니드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중에서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들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시립병원의 일부 병원, 서구 시립병원 등 몇 개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관련 내용으로 해서 방을 별도로 설치하고 많지는 않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립병원 일부 병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 노인 종합복지관 내에서도 31개 다는 하지 않지만 일부 종교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를 위한 따로 방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도 정례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서 호스피스를 양성하고 또 이 호스피스 말기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생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랄지 또는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들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간 차원과 함께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다. 소실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비즈니스 이제 그 호스피스는 어떤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자원봉사 형태의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원봉사 없나요? 자원봉사 형태고, 향후 이게 향후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민간 영역에만 맡겨질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흡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건강보험이랄지 요양보험의 일정한 수가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또는 아까 의사나 간호사, 복지사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돼야 되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바람직하게 잘 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해외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거기도 제가 저도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쪽을 가보긴 했는데 거기는 거기도 거의 자원봉사 형태가 많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국가에서 직접 가라기보다는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물론 그 자원봉사 형태인데 거기도 이제 민간 비영리 기관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비영리 기관에서 거기 외국 독일인가 가보니까 거기에 그 호스피스만을 위한 그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기금을 적립하고 제일 그 마지막에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보고 싶다 할 때 거기는 모든 차량과 인력이 동원돼서 바다를 보고 또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형태로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외국도 또 공적인 영역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자원봉사 또는 민간 영역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하하면요. 2016년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암 환자들 중심으로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되다가 이제는 4개의 질병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수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호스피스도 수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충분하지 않아서 병동에 항상 대기자가 많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호스피스가 죽으러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많으셔서 암 환자 사기 이렇게 돼도 많이 안 가세요. 의사분들도 약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미리 이렇게 좀 거기에 그래도 시간을 갖고 하는 마무리를 하면 좋을 텐데 빨리 이제 의뢰를 안 해주시는 경향도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기관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 호스피스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 의료인, 또 사회복지사 성직자 뭐 이런 여러분들이랑 자원봉사자랑 같이 하는데 그게 아주 많지 않아서 좀 더 이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 법안 질문이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병원 중심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에 대한 케어와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의 의료법은 댁에서 돌아가시더라도 의사가 그 부분을 사망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지 않는 이상 다른 직종이 그걸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요양원이나 복지주택이나 이런 실버홈 같은 경우도 이제 그곳에서 몇십 년 동안 케어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실 때만이라도 이제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공간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공간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하지만 거기서 실제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의 확인을 받아서 얼른 의료기관에 가서 사망 진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여러 민간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나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탁기관이라든가 어떤 전문 자격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가 좀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직종이나 라이센스로 인정받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호스피스는 여전히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 지정된 곳에서 할 수 있는 케어의 영역인데 그거는 주로 간호사나 또는 같이 모셨던 요양보호사나 또는 그때 인종을 맞이하는 순간에서의 어떤 종교적 측면에서의 봉사적 측면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프로세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어느 지자체에서는 지역 소멸 이런 것들을 좀 타겟하기 위해서 그 죽으러 가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표방해서 그런 것들을 또 지역 주택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나 지역의 좋은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한 뭔가의 아이템들을 또 기획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과정이어서 누구나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그 부분을 직업적으로 연결하는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과 복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실까요? 박동명 원장님께 질문했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지금 저임금 단순 공공 근로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본 거는 노인분들이 좀 오랜 시간 일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결과를 봤는데 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저임금 공공근로가 그분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분들이 저임금 공공근로를 좀 피하시는지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노인들의 욕구는 참 다양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짧은 시간만 일을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능력이 주어지는 있는 한 아주
할 수 있어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나는 짧은 시간만 일을 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그렇게 많은 컨센트를 차지하지 않고 능력이 주어지는 한 나는 직업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문제는 숫자, 즉 일자리를 몇 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몇 개 늘렸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과 병행해서 좀 더 질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 세션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요. 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